블랙 달리아 사건은 1947년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당시 22세의 여성 엘리자베스 쇼트가 1924년 7월 29일부터 1947년 1월 15일경 끔찍하게 살해당한 엽기살인 사건이다. 엘리자베스 쇼트는 보스턴에서 클레오 쇼트와 포비 메이 소여의 오녀 중 셋째로 태어났다. 1927년경 쇼트 가족은 포틀랜드시로 이주했고 같은 해보스턴 교외인 매사추세츠주 매드퍼드시로 다시 이주했다. 쇼트는 매드퍼드에서 유년기 대부분을 보냈다. 아버지 클레오는 미니어처 골프 사업을 했는데 1929년 검은 목요일 때 쫄딱 망해서 가세가 하루아침에 기울었다. 1930년 어느 날 그는 다리 위에 차를 세워놓은 채 행방불명되었고 여러 정황상 찰스강에 투신 자살한 것으로 여겨졌다.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한 포비 쇼트는 매드퍼드 시내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갔고 회계 창부를 담당하는 기장계로 일하면서 가족을 부양했다. 엘리자베스 쇼트는 천식과 기관지염 때문에 16세 때 마이애미로 요양을 가서 거기서 겨울을 보냈다. 그 뒤로 포비 쇼트는 딸을 겨울철에는 플로리다로 보내 거기서 지내게 했다. 3년간 그렇게 플로리다와 매사추세츠를 오가며 살던 쇼트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매드퍼드 고등학교를 중퇴했다. 1942년 말 쇼트 가족은 죽은 줄 알았던 부친으로부터 그가 사실 살아있을 뿐 아니라 캘리포니아에서 새 삶을 살고 있다는 사과의 편지를 받게 되었다. 그해 12월 18세의 엘리자베스 쇼트는 6살 때 이후로 본 적이 없던 아버지와 함께 살려고 캘리포니아 발레이오로 갔다. 당시 클레오 쇼트는 샌프란시스코만의 메어섬 해군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러다 쇼트는 아버지와 다투고 1943년 1월 집을 나갔다. 가출한 쇼트는 롬포크의 캠프 쿠크 현재의 반덴버그 공군기지 군매점에 취직했다. 이때 여러 명의 친구들과 함께 살았고 육군항공대 부사관과 일시적으로 동거했는데 쇼트는 이 군인 남자친구에게 학대를 당했다고 알려져 있다. 1943년 중순 쇼트는 롬포크를 떠나 센타바버라로 이사갔다가 1943년 9월 23일 미성년 음주 혐의로 체포되었다. 당국은 그녀를 매드퍼드의 어머니 집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쇼트는 매사추세츠가 아닌 플로리다로 갔고 이후 매사추세츠는 드문드문 들르기만 했다. 플로리다에서 쇼트는 공군 장교 매튜 마이클 고든 주니어 소령을 만났다. 고든은 제2항공특공단 소속으로 당시 진행 중이던 제2차 세계대전 중국 버마 인도 전구에 배치되기 위한 훈련을 받고 있었다. 쇼트는 고든에게 인도에서 비행기 추락으로 입은 부상이 회복되는 대로 결혼하자는 청혼을 받았다. 쇼트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고든은 1945년 8월 10일 일본이 항복하기 일주일 전에 두 번째 비행기 추락으로 사망했다. 쇼트는 플로리다에서 육군항공대 중위 조셉 고든 피클링을 알게 되었고 그를 만나기 위해 1946년 7월 로스앤젤레스로 갔다. 피클링은 롱비치 시의 나부에 배치되어 있었다. 쇼트는 그 뒤 생애 마지막 6개월을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대부분 로스앤젤레스 대도시권에서 보냈다. 죽기 직전 쇼트는 웨이트리스로 일하기 시작했고 할리우드대로의 플로렌틴 가든스 나이트클럽 뒤편에 월세방을 구했다. 사후 언론에서 쇼트는 배우 지망생으로 알려졌고 여러 문헌들이 쇼트에게 영화배우가 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쇼트는 어떠한 영화에 출연한 적도 영화계 관련 직업을 가진 적도 없다. 1947년 1월 9일 엘리자베스 쇼트는 로버트 레드 멜리라는 남자와 샌디에이고로 여행을 갔다가 로스앤젤레스의 새방으로 돌아왔다. 멜리는 25세의 외판원으로 기혼남이었는데 당시 쇼트와 불륜 중이었다. 멜리는 쇼트를 로스앤젤레스 시내 사우스 그랜드 에비뉴 506번지의 빌트모어 호텔 앞에서 내려주었으며 그날 오후 보스턴에서 쇼트의 누이가 왔기에 쇼트는 누이를 만나러 갔다고 진술했다. 빌트모어 호텔 직원이 로비에 전화기를 사용하는 쇼트를 목격했다는 기록도 있다. 다만 1997년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기사는 쇼트가 죽기 전 사라진 일주일 간 그를 목격했다는 수많은 당시 증언들 중 빌트모어 목격은 찾을 수 없다면서 이 기록의 신빙성을 의심한다. 아무튼 그로부터 얼마 뒤 빌트모어 호텔에서 0.8km 떨어진 사우스 올리버가 754번지의 크라운 그릴 칵테일 라운지에 고객들이 쇼트를 목격했다.
1947년 1월 15일 아침 벌거벗은 엘리자베스 쇼트의 시체가 로스앤젤레스 레이머트 공원의 공터에서 두동강 난 채 발견되었다. 당시 이 일대는 상당히 낙후된 미개발 지역이었다. 오전 10시 정각 지역 주민 베티 버싱어가 3살 난 딸과 함께 걸어가다가 시체를 발견했다. 버싱어는 처음에 그것이 폐기 처리된 마네킹인 줄 알았다. 곧 그것이 사체임을 알게 된 그녀는 근처의 집으로 뛰어들어가 전화기를 빌려 경찰에 신고했다. 시체는 허리가 완벽히 동강나서 상체와 하체가 분리되었고 피가 한 방울도 남지 않고 빠져나가서 피부가 완전히 하얀색이었다. 검시관들은 이 변사체가 발견되기 10시간쯤 전, 즉 1월 14일 저녁에서 1월 15일 아침 사이에 죽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살인자가 시체를 씻긴 것이 명백했다. 쇼트의 입은 귀까지 찢어져 소위 글래스고 스마일이 되었고 넓적다리와 유방은 심한 차상을 입어 살덩어리가 휘떠져 있었다. 하반신은 상반신에서 1피트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고 뽑아낸 내장은 고이 접어 엉덩이 아래에 단정하게 놓여져 있었다. 시체는 모종의 자세를 취하고 있었는데 양손을 항복 자세로 들고 팔꿈치 각도는 직각이었으며 다리는 활짝 펼쳐져 있었다. 변사체가 발견되자 구경꾼들과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기자는 로스앤젤레스 헤럴드 익스프레스지의 아그네스 언더우드라는 여기자였다. 언더우드는 시체와 범죄 현장의 사진 여러 장을 찍어갔다. 형사들은 변사체 근처에서 힐구두 발자국과 타이어 자국 그리고 묽은 피가 들어있는 시멘트 포대를 발견했다. 1947년 1월 16일 로스앤젤레스군 검시관 프레더릭 뉴바가 부검을 집도했다. 뉴바의 부검 보고서에 따르면 쇼트의 신장은 1.65m, 체중은 52kg, 홍채는 연청색, 모발은 갈색이었고 충치가 심했다. 발목, 손목, 목에 포바근이 있었고 오른쪽 유방에는 피부 조직 일부를 제거한 불규칙한 열상이 있었다. 이 불규칙한 열상은 오른쪽 하완, 왼쪽 상완, 흉부 외날의 구석에서도 발견되었다. 상술했듯 시체는 상하체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는데 1930년대의 하반신 절단술이라고 부르던 수술기법과 같았다. 절단한 부위는 2번 요추와 3번 요추 사이였고 내장은 12지장에서 절단되었다. 부검 보고서에서는 절개선의 반상출혈이 매우 미약하게 나타난다고 쓰여 있는데 이것은 일단 죽인 뒤에 시신을 사후 절단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배꼽에서 하복부까지 크기 4.25인치 108mm의 또 다른 열상이 있었다. 한편 입을 찢어놓은 얼굴의 열상은 오른쪽은 76mm, 왼쪽은 64mm였다. 두개골은 깨지지 않았지만 앞쪽과 오른쪽 두피에 타박상이 있었고 오른쪽 뇌척수막에 소량의 출혈이 있어 머리에 가격을 받았음을 보여주었다. 입을 찢어놓은 상처의 과다출혈 및 얼굴과 머리에 가해진 둔탁한 충격이 사인으로 밝혀졌다. 또한 항문관이 약 44mm 팽창해 있어서 강간당했을 가능성도 시사되었다. 신체 조직을 채취하여 정액 검사를 해보았으나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다. 경찰은 변사체의 지문을 워싱턴 D.C.의 사운드포토로 전송했고 이 지문이 1943년 체포되었을 때 찍은 쇼트의 지문과 일치했기에 부검도 하기 전에 쇼트의 신원을 일찌감치 알아냈다. 쇼트의 신원이 밝혀지자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의 로스앤젤레스 이그제미너지의 기자들이 쇼트의 모친 포비 쇼트에게 연락을 취해서 딸이 미인대회에서 수상을 했다고 떠벌렸다. 쇼트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고 나서야 기자들은 모친에게 딸이 사실은 살해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자들은 피해자 모친에게 로스앤젤레스로 가서 경찰 수사를 돕는다면 항공편과 숙박료를 신문에서 대줄 수 있다고 얘기했다. 이것도 유족을 경찰과 다른 기자로부터 떼어놓고 기사거리를 독점하기 위한 수작이었다. 이그제미너 및 또 다른 허스트 소유 신문 로스앤젤레스 헤럴드 익스프레스는 이 사건을 선정화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 이그제미너는 쇼트가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을 때 입었던 검은색 양장을 타이트 스커트와 비치는 블라우스로 둔갑시켰다. 언론은 피해자에게 블랙달리아라는 별명을 붙이고 그가 할리우드 대로를 배회하던 여모험자라고 소설을 써댔다. 또한 기자들은 이 사건이 색정광의 소행이라고 단정하기도 했는데
1월 17일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기사가 대표적이다. 1947년 1월 21일 55 자기가 쇼트의 살인범이라고 주장하는 전화가 이그제미너 편집장 제임스 리처드슨의 사무실로 걸려왔다. 이 전화는 리처드슨에게 사건을 다루는 용기를 칭찬하고는 언젠가는 모습을 드러낼 것이나 경찰이 자신을 좀 더 뒤쫓은 뒤에나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26 또한 리처드슨에게 베스 쇼트의 기념품 약관을 편지로 받을 기대를 하라는 말을 남겼다. 26. 1월 24일 우정청 직원이 수상한 마닐라 봉지를 발견했다. 받는 사람이 로스앤젤레스 이그제미너를 비롯한 로스앤젤레스의 신문들로 되어 있었고 신문 활자들을 오련에 붙여서 문장을 만들었다. 또한 봉투 앞면에는 여기에 달리아의 소지품을 보낸다 고 큼지막하게 쓰여 있었다. 봉투 안에는 엘리자베스 쇼트의 출생증명서, 명함, 사진, 이름을 쓴 종이쪽, 주소록 한 권이 들어 있었다. 주소록 표지에는 마크 한센이라는 이름이 엠보싱되어 있었다. 이 꾸러미는 세심하게 휘발유로 닦아서 지문을 지웠는데 쇼트의 변사체와 수법이 비슷했다. 그래서 경찰은 이 편지가 진범이 보낸 것이라고 추측하게 되었다. 세심한 인멸 작업에도 불구하고 쪽지문 여러 개가 봉투에서 검출되었고 연방수사국에 이것을 보내 검사하도록 했다. 하지만 배송 과정에서 지문이 손상되어 제대로 분석할 수 없었다. 같은 날 이그제미너 지에 또 다른 소포가 배달되었다. 내용물은 핸드백과 검은색 스웨이드 구두였다. 노던 애비뉴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골목길의 쓰레기통에서 발견했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 쓰레기통은 쇼트의 변사체가 발견된 곳에서 3.2km 떨어진 곳이었다. 이 물건들은 경찰이 회수해 갔으나 역시 휘발유로 닦아내서 지문이 인멸되어 있었다. 경찰은 일단 꾸러미에 들어있던 주소록의 주인 마크 한센을 용의자로 지목했다. 한센은 지역 유지로 나이트클럽과 극장 소유주였으며 쇼트가 친구들과 동거하던 시절 면식이 있던 사이였다. 또한 일부 주장에 따르면 골목길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지갑과 구두가 쇼트의 것이 맞다고 확인해 준 것도 한센이라고 한다. 한편 제니스 놀턴은 그것을 확인해 준 것은 로버트 멜리라고 주장한다. 쇼트의 친구이자 룸메이트였던 앤 토스는 수사관들에게 쇼트가 최근 한센의 성적 추파를 거절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고 이것은 한센이 쇼트를 죽일 잠재적 동기로 해석되었다. 하지만 결국 한센은 무혐의로 풀려났다. 로스앤젤레스 시경찰국은 이후 몇 주 동안 한센 외에도 150명 이상의 남자들을 용의자로 보고 잡아다 신문했다. 살아있는 쇼트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으로 알려진 로버트 멜리 역시 수사를 받았으나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여러 차례 받은 끝에 무혐의로 풀려났다. 또한 경찰은 한센의 주소록에 실려있는 사람들도 여러 명 신문했다. 그 중에는 역시 쇼트의 지인인 마틴 루이스도 있었다. 루이스는 범행 시각에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사는 장인이 신부전으로 죽어가서 처갓집을 방문했다는 현장부재 증명을 제시하고 풀려났다. 블랙달리아 사건의 초동 수사에는 시경찰국을 비롯해 여러 수사기관의 수사관 총 750명이 동원되었다. 그중 400명은 보안관보들이었고 250명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대원들이었다. 더 이상의 증거를 찾기 위해 LA 전역의 빗물배수관, 폐건물, 로스앤젤레스 강변 등 여러 장소를 수색해 보았다. 하지만 증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시참사의원 로이드 데이비스는 쇼트의 살인범을 찾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1만 불을 주겠다고 현상금을 걸었다. 하지만 이것은 가짜 자백을 해오는 범인 사칭자들을 늘리는 효과만 얻었다. 이런 사칭자들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다. 1947년 봄이 저물면서 쇼트의 피살 사건은 새로운 실마리가 거의 없는 미제 사건이 되었다. 수사에 지도적으로 참여한 형사들 중 한 명이었던 피니스 브라운 경사는 기자들이 함부로 사건을 파헤치고 검증 없는 보도를 남발하면서 수사를 오염시켰다고 언론을 탓했다. 1949년 9월 로스앤젤레스 시경찰국 살인반의 지난 몇 년간의 살인사건 대응 부실, 특히 부녀자와 아동 살인사건에 대한 부실을 논죄하는 대배심이 소집되었다. 쇼트 사건도 그중 하나였다. 이 대배심으로 인해 쇼트의 과거에 대한 수사가 더 이루어졌고 형사들은 매사추세츠, 캘리포니아,
플로리다를 오가면서 텍사스나 뉴올리언스에서 쇼트의 지인을 만나 탐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살인사건에 관한 유의미한 정보를 얻을 수는 없었다. 여러 범죄서적 저자들과 클리블랜드 형사 피터 메릴로는 블랙달리아 사건과 클리블랜드 토막살인 사건 사이의 연관성을 의심했다. 하지만 1947년 클리블랜드 사건을 조사해본 LA시경 수사관들은 두 사건의 연관성을 부정했다. 1980년의 클리블랜드 사건의 용의자 잭 앤더슨 윌슨에 관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고 세인트 존 형사가 블랙달리아 사건과의 연관성을 조사했다. 그는 자신이 블랙달리아 사건과 관련해서 윌슨을 체포하기 직전까지 갔다고 주장했으나 윌슨은 1982년 2월 4일 화재로 사망했다. 블랙달리아 사건과 클리블랜드 사건의 관련 가능성은 1992년 NBC의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들에서 다루면서 재조명되었다. 이 방송에 출연한 오스카 프레일리는 두 사건의 범인이 동일인이고 엘리엇 네스가 그 범인의 정체를 알았을 것이라는 설을 제기했다. 엘리자베스 쇼트의 변사체가 발견되고 한 달여 뒤인 1947년 2월 10일 잔 프렌치라는 여성이 또 로스앤젤레스에서 살해당했다. 언론과 경찰은 모두 이 사건과 블랙달리아 사건의 연관 가능성에 주목했다. 프렌치의 사체는 로스앤젤레스 서부 그랜드뷰대로에서 발견되었는데 나체였고 심하게 구타당한 상태였다. 시체의 복부에는 립스틱으로 족가비 D 그리고 그 밑에 텍스라는 낙서가 되어 있었다. 헤럴드 익스프레스지는 이 B, D가 블랙달리아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기사를 썼다. 하지만 역사학자 존 루이스에 따르면 이것은 P, D라고 낙서된 것을 잘못 읽은 것이며 P, D는 경찰국 Police Department를 의미하는 것이니 경찰 조가라고 읽어야 한다. 스티브 호델, 윌리엄 라스무슨 등은 블랙달리아 사건과 그 1년 전 시카고에서 수잔 덱넨 이 토막살해당한 사건 사이의 연관성을 제기한다. 로스앤젤레스 시경찰국의 도너유 반장은 블랙달리아 사건과 시카고 립스틱 연쇄살인이 연관이 있을 것 같다는 견해를 공공연히 표출했다. 그 근거로 거론되는 것 중 하나는 쇼트의 사체가 노턴 애비뉴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인데 노턴 애비뉴에서 동쪽으로 새 가곽을 가면 덱넨 볼러바드가 있다. 그 길의 이름이 시카고에서 살해당한 수잔 디그넌과 같다는 것이다. 또한 디그넌의 몸값 요구 편지와 블랙달리아 어벤저의 편지들 사이에도 지극한 공통점이 있다. 두 사건의 편지들은 모두 활자를 오려붙여 조합되었고 예컨대 디그넌 편지는 Burn this for her safety 였다. 손글자의 경우 문자 P를 실쭉하게 기형으로 썼으며 낱말 하나는 완전히 일치한다. 디그넌 사건에서는 윌리엄 하이렌스라는 자가 체포되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하이렌스는 경찰에게 고문을 당해서 억지 자백을 했다고 평생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여생을 감옥에서 보낸 끝에 2012년 3월 5일 일리노이 대학교 의대병원에서 향년 83세로 죽었다. 엘리자베스 쇼트는 오클랜드시의 마운틴뷰 묘지에 안장되었다. 쇼트의 여동생들이 모두 성장해서 결혼을 한 뒤 모친 포부는 오클랜드의 큰딸 무덤 곁으로 이사를 갔다. 그러다 1970년대에 동부로 다시 이사가서 90대까지 거기서 살았다. 쇼트가 살해되고 2주 뒤인 1947년 2월 2일 미국 공화당 소속 주의원 씨 돈 필드는 이 사건을 성범죄자 등록제도 법안의 근거로 사용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의 주들 중 최초로 성범죄자 신상 등록을 의무화했다. 블랙달리아 사건은 미국 역사상 가장 엽기적인 범죄 중 하나이며 또한 문화적 영향력이 가장 오래 지속되고 있는 범죄다. 타임지는 이 사건을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미제 사건들 중 하나로 선정했다.